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지금 의료 상황, 병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응급실 중환자 못 받는다. 의료 공백 비상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일부 병원 응급실에는요, 응급실 중환자 못 받는다. 이런 공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공의 13,000명 가운데 80%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26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공의 협의회, 이 전공의들이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저녁에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 최소한 코로나 진료는 지속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세균 총리는요, 오늘 의사협회와 대화 예정입니다. 의사협회니까요, 전임의가 되겠습니다. 전임의. 이 파업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죠?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고 400명이 육박하는데 지금 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확진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은병 질병관리본부장 대유행 앞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 광장 넘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1조씩 묻지마 주식 빚투.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신용거래 융자 16조 원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40 세대 빚 증가 속도가 5060 세대의 2배에 달한다. 묻지마 주식 투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한중 합의를 한 거예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조기 방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양재추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입니다. 6시간 가까이 부산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세한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위급 소통이고요. 협력 의지를 제하기로 했다. 중국, 한국은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거 굉장히 반길 겁니다. 그럼요. 이게 결코 공짜가 아닐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이게 또 중요한 대목으로 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원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승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지금은 2단계죠. 수도권에 실시됐다가 전국으로 다시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한다. 이런 지적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내 탓에 날 샌다. 지금 정치권 모습이에요. 코로나19 재확산됐죠? 재확산 왜 됐는가를 가지고 옥신각신. 옥신각신 표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좀 뭔가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내 탓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고요. 다만 청와대 어제 당정청 회의를 열었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은 방역에 집중할 때다. 재난지원 얘기는 그 뒤다. 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투기 전염병,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부 탓 그만하라. 뭐 이런 취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족집게 JP모건은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좀 많이 확산될 때 어떤 전망을 내놨어요. 10,000명 정도 이르러야, 확진자가 10,000명 정도 이르러야 주춤할 것이다. 그리고 시기는 뭐 3월 말 4월 초 이런 전망이 있었죠. 당시에는 아직 몇천 명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지나치게 전망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상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번에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JP모건 보험팀 보고서 내용인데요. 한국은 8월 말 코로나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10월 초까지 확진자 7,000명 더 늘 듯하다. 그렇다면은 11월이 되면 이 전망대로라면요, 23,00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전망. 앞서서 올해 초에 전망이 좀 들어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흘릴 내용은 아니고 좀 눈여겨볼 대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전망대로라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로 좀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죠. 8월 18일 기준으로 16,000명. 그런데 8월 말에 정점에 돌아단 이후에 주춤하면서 11월 초에는 23,000명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얘기가 아주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문가들 얘기예요. 더블링이 발생된 의료 역량 감당 못할 수도 있다. 더블링이라는요, 일일 확진자 숫자 매일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날에 비해서 갑자기 2배가 뛰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더블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은요, 지금 우리 의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3단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의료 마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요 아래로 갑니다.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금 2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숫자입니다. 이미 거리두기 3단계 요건에 해당한다. 강력 대응 뒤에 서서히 완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지나친 게 더 낫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일단 2단계 효과를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3단계로 갈 경우에는 경제적 타격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일단 좀 당분간은 지켜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정경질병관리본부장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그런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중대본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단계 격상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2주간 일일 평균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리고 일주에 2번 이상의 그 더블링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참조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좀 신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 같은 건 좀 감안하고 있고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 자, 근데 전문가들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죠. 일단 2단계로 지켜보자. 아니다. 3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다음입니다. 표 좀 보겠습니다. 자, 표가 큼지막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2단계와 3단계가 각각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일단 2단계에서는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임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와 모임과 관련해서 2단계 현재는요.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금지되죠. 실외, 밖에서는 100인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모임은 가능하죠. 이 정도 숫자니까요. 자, 그런데 3단계가 되면은요. 10명 이상 못 모이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어떤 규모가 좀 있는 모임은 다 금지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 모임 행사 이런 걸 주최하는 뭐 업체나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요. 스포츠 행사는요. 3단계가 되면 경기 자체가 중지됩니다. 프로스포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요. 학교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등교를 안 하고 3분의 2 정도만 좀 등교를 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3단계가 되면은요. 등교 수업 전면 중단입니다. 그리고요.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된 건데요. 공공기관 근무 가는 거는요. 지금은 근무 인원 축소입니다. 축소. 좀 줄여서 해라. 그러나 3단계가 되면은 필수 인원을 제약은 재택근무입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이고요. 민간기관은 저런 권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눈에 봐도 이렇게 되면 경제가 말도 못하게 타격을 받겠구나 한눈에 보이시죠. 자, 윤경호 의원님. 정부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 3단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경호 의원님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렇게 가면 공적인 사적인 대외 활동 거의 위축되는 거고 그 얘기는 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가 급속도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식당, 뭐 여러 가지 이동 이런 것들이 뭐 거의 그냥 멎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2월, 3월에 코로나라는 병이 생겼을 때 전파 속도와 지금 전파 속도가 다르다고 감염병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심지어는 유형이 달라졌다고 그러고 전파력이 6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실제 그 수치가 나왔죠. 전 세계 확진자 통계를 보았는데 처음 1,000만 명까지 환자가 나오는데 걸렸던 시간과 그 1,000만 명으로부터 2천만 명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보다도 더 짧아졌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에 우리가 다시 겪고 있는 환자 폭증 추세는 지난 2월 말 3월 초에 겪었던 폭증 추세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고민은 그러면 경제 활동을 조금이라도 병행하는 걸로 끌고 가면서 방역을 할 거냐 아니면 방역에 모든 우선순위를 둘 거냐 이 둘 중에 어디에 균형을 더 두고 끌고 갈 거냐 이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때는 정무적인 판단, 경제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어서 소규모 개별 모임도 허용을 했고요. 또 휴가철이 다가오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피로감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야 이거 정말 지겹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이번에 여실히 나타났습니다만 종교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 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왜 내 개인 기본권까지 침해하느냐. 난 병 걸려도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나오죠.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전에 지금은 공동체의 존립이 잘못하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즈음에는 이 상황에서는 자 경제 활동에 우선을 둘 거냐 방역에 우선을 둘 거냐라는 종합적인 점검을 할 때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는 감염병 그다음에 예방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존중을 하자. 이분들의 의견에 조금 더 경청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제 활동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거였다면 상대적으로는 지금부터 열흘 또는 지금부터 보름은 예방 전문가, 감염병 이런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의견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지금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의견을 좀 접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단계로 간다는 의미는요. 경제는 가능한 타격을 받겠지만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경제보다 방역을 선택하는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3단계 주장 나오는데 굵고 짧게 3단계를 해서 방역에 대한 어떤 효과를 낸 뒤에 그리고 다시 완화하자. 뭐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쪽 주장에서는요. 경제 타격이 급속히 받을 수 있다.
나중에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 뒷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천천히 지켜보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여당 내에서 한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요. 다시 또 번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해프닝처럼 돼버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오죠? 추석 이동 제한 검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당 대변인 언급에 여당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막 설명을 다시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당 대변인 이동 허용할지 고민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당이 그런 거 논의한 바 없습니다. 이거 좀 그렇게 설명되면 안 됩니다라고 수습에 나섰죠. 근데 또 실제 SNS 상에서는요, 뭐 결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몇 가지 설명도 하고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 이 대목을 들으면 이거 굉장히 좀 진지하게 뭔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갔습니다. 추석 이동 제한 검토 이렇게 나간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중국은 여러 논란에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아예 이동을 금지시켰다며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또 민주국가에서 위로 갑니다. 그럴 순 없지만 감염병이란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지만 어렵다면 할 수도 있는 거다. 상황이 어려진다면. 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당이 이 보도가 나간 지 화들짝 놀란 거죠. 자, 최영철 편집위원. 뭐 해프닝처럼 됐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추석 연휴 동안 이동 제한. 글쎄요. 그 상황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빨리 나왔어요. 너무 얘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 예. 뭐 자유인데 이동할 자유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뭐 워낙 코로나19가 예. 너무 심한 상태여서 뭐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라고 뭐 받아들일 정도면 되겠는데 그런데 뭐 이것이 워낙 좀 폭풍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발언이어서 예. 뭐 SNS에서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예. 뭐 저 정도는 대변인이 결정한 수준은 아니겠죠.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정도의 수준일 텐데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을 제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동을 제한할 수가 없죠. 뭐 숨어서 걸어서 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산길로 가는 것까지 정부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다 막는다는 거는 이게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국민이 현명합니다. 국민께서 어제 그리고 그저께 예. 서울 시내 한번 다녀보십시오. 유동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스스로 외출을 하지 않고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국민들의 성숙한 지혜가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이 정치인보다 훨씬 똑똑한데 정치인이 국민보다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라가 잘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믿으시면 국민들이 스스로 지금 이동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역 수칙도 열심히 지키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숟가락 얹으시면 예. 혼란만 더 커지니까 예.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지금 행동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믿어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 이동 제한은 예. 현실적으로 수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너무 진도 나가는 얘기를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지금 국민을 믿고 방역 수칙만 좀 지켜달라는 예. 캠페인성 발언만 지금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이 이 기사 좀 설명하시면서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워낙 현명해서 알아서 움직이고 계신데 정치인들이 괜히 숟가락 올려놓고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미리 보셨나 봐요. 그런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정치권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당신 탓이야. 이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들 탓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여당 종교의 탈을 쓴 극우가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그리고 뭐 사랑제일교회 뭐 이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은 사랑제일교회가 여론에 좀 따가운 눈총 질타를 받고 있죠. 자, 이런 얘기가 여권에 나옵니다. 교회와 통합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서 집회를 허가한 사법부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회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런 비난이에요. 판사 실명 넣은 법안도 내서 뭐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요. 지금 여권 인사들 지금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당한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방역에 도전한 세력이다. 아, 방역에 도전한 세력. 문재인 정부 뒤흔들고 정권 붕괴까지 노리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비호하고 집회와 코로나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막 엄청난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야당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치 방역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하라. 반격 나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모습, 여당의 모습을 정치 방역이라고 또 여기는 규정을 했어요. 여권에선 통합당 책임론 공세가 계속되고 있자 통합당 강성 보수와 선긋기를 시동하고 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무모한 일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선긋기를 강하게 하면서 정치 방역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이나 해라.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정치권, 뭐 옥신각신 여러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형순 방지법 제출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만든 허선아 판사와 박형순 판사, 그들을 판세라고 부릅니다. 국민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써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지율만 신경 쓰는 정치 방향에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기를 갖다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여야의 어떤 입장, 주장도 들어보셨는데요. 조대현 평론가. 지금 나온 내용, 여당에서, 여권에서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극우가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방역을 실패로 몰아가려고 한다. 세 번째는 법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어떤 공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여당한테 예.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난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뭐 정권의 위기 왔을 때마다 예. 그리고 선거 때마다 못난 야당 두들겨 가지고 예.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해서 어쨌든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고 선거에 이기고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그게 늘 통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야당은 그 정부 여당만 비판을 잘하고 예. 기회를 기다려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야당의 역할을 다 했다고 이렇게 봐주지만 정부 여당한테 또 대통령한테 주어진 거는 무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하는 전략, 전술을 갖다가 여당이 똑같이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대, 심지어 20% 무너져 10%대까지 내려갔던 정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정권을 잡고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출발점이 스스로 패족 선언을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 나가면서 아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집단은 저 정당은 그래도 염치가 있는 집단이구나. 예. 근데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나 넘어오면서 보수 여당이 예. 참 그 뻔뻔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국민들 낯뜨겁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 심지어 지금 이제 전부 다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법까지 예. 만들고 있는 거는
참 제가 봤을 땐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어떤 판사가 그 판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재판의 기준은 변하는 여론이 아니라 헌법, 사회상규, 공동지식 등과 같은 이를 이성적, 법률적 언어로 정리한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다. 예. 그래서 원한, 분노, 복수 이런 것들은 법의 영역이 아니다. 금기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치판에는 사실 복수하고 예. 보복하고 뭐 이렇게 분노를 퍼뜨리고 하는 게 예. 사실 통해요. 그렇지만 정치권에 있는 영역을 자기들이 당장 어렵다고 이걸 이제 확대시켜가지고 법의 영역까지 이 적용을 해가지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이리 마음이 불편하고 예. 그러면 사회 돌아가는 거 모든 것들이 판사 잘못이고 야당 잘못이고 예. 심지어 국민 잘못이면 그럼 당신들은 뭐 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승희 변호사. 뭐 아까 세 가지 정리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이 여당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야당이나 이런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 방역 그동안 잘해왔는데 이거를 실패로 몰아가려는 이런 의도가 느껴진다.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예. 뭐냐면 분명히 방역 수칙이 있고 예. 국민들은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8.15 집회는 이게 위험하다.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도 함부로 돌리고 마스크도 안 쓴 채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예. 그게 결국 800명이라고 하는 지금 감염원을 발생시켰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이게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어요. 헬스장은 지난 봄에도 문을 못 열었는데 지금 또 못 열어야 되고 주점도 다 닫아야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라든가 이런 예. 정박 목사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협조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 법원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예. 이번 판결에서도 보면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예. 건데 실상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법원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 자유도 예. 중요하지만 이런 감염병 사태는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사태이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예. 번져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 법원이 판결을 할 때도 감염병 전문가, 즉 질병관리본부 등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뭐 몇 가지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방역 실패 책임 교회에 전가, 정세균, 박능우 등 고발할 것이다. 어제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이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등에 또 반발하는 뭐 입장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 뭐 회견 형태의 모습이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정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 몇백 명 이렇게 나가는 누적 확진자 수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죠. 제가 이것이 100%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0.0001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을 매도하고 한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지. 최영철 편집위원. 네. 뭐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저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저쪽에서는요? 사람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판단을 하죠. 그죠? 동물처럼 그냥 식욕이나 탐욕이나 그것 그대로 행동을 하진 않죠. 예. 항상 나는 탐욕을 갖고 있지만 항상 내가 행동을 하고 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사랑제일교회 관련되는 분들이 예.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 과연 저분들이 이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고 있는 것인지 국민 절대 다수가 아마 저분들은 이성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감성의 은사만 내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저분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저분들이 빨리 이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감염병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사를 못하고 어제 뭐 갑자기 결혼 예식을 못하게 하고 그럼 예식장 업주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 저분들이 저런 말씀만 하신다면 공감을 받지를 못하죠. 그것은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로 쏟아지고 있는 비난을 면탈하려는 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제발 저분들이 빨리 이성의 모습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동지요 가족이 되어야지 예. 자꾸만 혼자 살아가는 외톨이가 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 빨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동지로 돌아오는 길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최영철 편집위원장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 저런 분들 인식이 저게 맞는 건가? 이런 약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서서 두 분 패널께서는 여당의 최근에 굉장히 좀 공세 이런 부분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쪽 끝에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 여당이 그쪽을 향해서 굉장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당은 미래통합당과 정광훈 목사를 연결 지으면서 뭔가 지금 공세를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자, 윤경호 의원님.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일부 신문 기사에 보면은 최근에 지지율 약간 위기가 왔다. 뭐 이런 걸 의식해서 강하게 통합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그럴 수 있죠. 지지율 떨어진 걸 이번 기회에 뭐 만회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만 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거는 부동산 정책. 예. 그게 모두를 다 분노하게 만들었다. 예.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쏠렸던 분노를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있다. 시선을 좀 돌리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정치에는 항상 희생양, 스케이프곶, 희생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상징 조작인데 저는 이번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라는 특정 인물과 특정 집단이 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들의 책임이 아까 말씀처럼 환자 수가 거기를 통한 환자 수가 뭐 800명, 900명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예. 결합돼서는 안 된다.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예. 마찬가지로 방역에도 정치와 방역이 결합돼서는 안 된다. 예. 그 이전에 종교와 방역이 결합돼서는 안 된다. 방역의 허점이 분명한데도 종교적인 자유, 뭐 종교 탄압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모하게 밀어붙이셨다가 오히려 예. 더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뭐 몇몇 교회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어제 일요일에도 행정당국이 예. 강하게 만류를 했는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예. 많았다는 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종교는 뭐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 방역이라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이 행정당국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예. 종교와 방역이 결코 대치되는 예. 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정치와 방역도 예. 방역 상황을 누군가의 책임이다. 이 실패를 끌어내는데 뭐 여기가 더 역할이 컸다라는 예. 식의 비판과 비난이 예.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예. 그건 공격하는 쪽에서 원하는 의도대로 결과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종교는 종교, 예. 정치는 정치, 그리고 방역은 방역. 예.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사 말고 앞선 기사 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반응을 다룬 기사 있습니다. 예. 자, 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요 부분 이승훈 변호사하고 조대현 변호사가 짧게 시간 드릴게요. 한 30초 정도씩. 이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이 야당에 등장을 했어요. 이 표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표현을.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예.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정치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나간다든가 또는 방역의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동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다른 집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떠한 정치적인 논쟁은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다만 순순히 정치적인 의도만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지금 정도 수준을 정치 방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표현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조대원 평론가는 이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선 저런 빌미를 준 거는 예. 미래통합당 책임도 무시하지 못한다.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정광훈 목사 그 집단하고 예. 더 강력하게 선을 끊고 광화문 집회나 태극기 집회하고 단절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여당 앞에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자기들 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그럼 통합당이 어느 정도 이번 그 코로나 방역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예. 여당에서 이제 테러범이다 그러고 말이 자꾸 격해지면서 예.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결국 여당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런 정치 공세가 아니라 결국은 그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거는 뭐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 추적하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진짜 코로나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정치적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다. 그런 뜻으로 정치적 방역 중단하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도 좀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어떻게 보면 정치권 쟁점처럼 이게 지금 부각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경제 분야를 좀 다뤄보는데 생활 속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 재난지원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1차는 지급이 이미 됐고요. 그리고 이달 31일까지가 쓸 수 있는 기한이죠.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쓰고 나서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죠.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 좀 얘기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이 베스트 플랜이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지급해야지 국민들이 뭔가 사용하기 좋다. 최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민주당 확산세 심하면 전 국민에 그리고 덜하면 일부만 지급. 그러니까 이 지급 대상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재정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식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합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추경에 관심. 4차 추경은 이 재난지원금 이 재원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추경을 또 하는 겁니다. 통합당 취약계층 우선 지원해야 선별 지급의 무게. 그러니까 통합당도 2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원 대상을 좀 선별해야 된다. 급한 사람부터, 급한 국민들부터 좀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이거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요. 만약에 지급을 2차 재난지원금이 있다면 대상은 전 국민인가 아니면 좀 더 좁혀야 되는가 이겁니다. 지금요. 쟁점은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당정청 어제 저녁에 만나서 뭔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논의하고 나온 뒤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나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단 보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요 밑줄 좀 봐주세요.
당장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경제 피해 대책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당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청와대가 조금 신중한 입장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작은 제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뭐 시기는 좀 정하겠죠. 그런데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신동근 의원 하위 50%의 2배를 줘야 된다. 앞서 1차는 전 국민이었죠. 당시는 원래 50%였다가 정부가 70% 주장 갔다가 이렇게 합의가 돼서 원래는 70%였다가 또 이게 바뀌어서 전 국민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하위 50%를 대상으로 다 대신에 2배를 주자. 자, 조정훈 의원 공무원 임금 깎아서 지급하자. 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기사 소개해 드렸고요. 영상으로 확인한 내용 2차 재난지원금. 이거는요, 엄격히 말하면은 중앙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요, 이미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1차 재난지원금 받으셨을 때 다들 아시죠? 도에서 주는 거, 시에서 주는 거, 중앙정부에 주는 거 다 제각각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는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차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오는 30일 사용 종료가 됩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소진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대구, 제주, 춘천, 남원, 양산 등 지자체별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 보시면 각 지자체가 소개돼 있죠? 1인당 10만 원 지급, 1인당 5만 원 지급,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부 지자체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중앙정부하고 별개입니다,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2차 재난지원금 중앙정부 기준입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삼아야 되는지 그 의견을 주시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준비는 해야 하지만 예. 집행은 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준다면 다 줘야 한다. 왜냐하면 주는 것 가지고 누구 줄지 누구를 안 줄지 계산하고 예. 판가름한다고 예. 판별하는 그 행정력 때문에 시간이 넘어가더라. 사실 1차 때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근거가 또 있었어요. 그게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결국 긴급이 안 돼 버렸죠. 그러니까 준다면 다 줘야 하는데 예.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는 주는 걸 좀 신중해야 된다. 저희가 1차 팬데믹은 예. 이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고 저희가 순식간에 예를 들어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와서 예. 갑작스럽게 환자가 급증해서 예. 열흘 만에 2월 29일 날 909명이 나옵니다. 환자가. 예. 근데 그때는요. 그냥 이 바이러스가 뭐지?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건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순식간에 그때는 모르고 당한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지만 지금은 예. 저희가 방역을 열심히 하면 예.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1년 아니지만 한 7, 8개월 정도 마스크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만 잘 지켜도 감염자 숫자를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과 정부가 조금만 단합해서 합심을 하면 예. 충분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 1차 팬데믹처럼 그렇게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금 미리 집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 얘기처럼 내년 말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매년 여러 번 재난지원금 줄 겁니까?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상반기에 110조의 빚을 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세수도 자꾸 줄죠. 정부 자체가 재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제조업이 지금 더 어려워지면 예. 실업 태풍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원이 정부가 비축해야 될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좀 비상시기에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시대에 대비를 해야지 지금 자꾸 재정을 자꾸 풀어서 해야 되겠느냐. 비상을 자꾸만
감안을 하고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빨리 잡힐 수 있다면 예. 긴급 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되 집행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줄 때는 빨리 주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은 약간 3단계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준다면 다 줘야 된다. 일단 전제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준비는 하자. 재난지원금 2차 준비를 하자. 예. 그렇지만 실제 그걸 집행하는 거는 조금 보자. 신중해야 된다. 나중에 더 급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판단이시네요. 자, 윤경호 의원께서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대상은 저는 소득 하위 50% 기준으로 끊어서 이번에는 하위만 줘야 된다 입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정부 입장이네요. 정부 그러면. 좋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가 당시에 처음에 재난지원금 반대를 했을 때 논리가 예. 전달 비용,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서 드는 전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소득 예. 하위 50% 얘기를 처음에 꺼냈어요. 왜냐? 예. 정부는 이미 다른 복지 비용을 전달하면서 소득 하위 50%의 대상은 파악이 돼 있어요. 그건 구별하기가 쉽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70%, 75% 이렇게 다른 숫자가 동원되면은 그 한계선에 걸리는 층을 가려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는 이미 예. 다른 복지 전달 항목으로 예. 이미 있는 거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방역 전문가들에게 이번에는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고 그들의 의견을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존중합시다. 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했던 그건 경제를 조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하에 방역을 강화하다 보면 예. 그런 얘기를 그분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예. 더군다나 앞으로 한 달 며칠 후면 추석이에요. 아까 여당 대변인이 추석 때 이동 제한 얘기가 섣불리 나왔다가 예.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역풍 맞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예.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요. 경제는 방역은 한 달 이내에 급속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이번에 다시 위축된 거 한 달 이내에 급속도로 좋아진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구호금은 예. 무조건 풀었던 복지 비용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재난구호. 그래서 사용 예. 목적, 사용 한도 그리고 용처도 아주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재래시장 뭐 위주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난구호금은 철저하게 단발성이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1차에 그쳤어야 맞죠. 예. 그러나 코로나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예. 불거지고 그다음에 불안감이 커지고 그러나 추석은 목전에 있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필요하되 철저하게 이번에는 소득 하위 50%로 끊어서 좀 더 급하신 분들. 그 아래로만 주는 게 맞을 거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잠시 기사 나왔습니다만 예. 요즘에 뭐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분들도 예. 있고요. 유동성 넘쳐난다 그러고 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이 이렇게 난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러는데 그런 분들에게 재난구호금 줘봐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소득 하위 50%로 정확하게 끊어서 예. 신속하게 지급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하고 조대현 변호사는 공통 질문을 일일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두 분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대상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자, 언제 줘야 되는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도 또 중요합니다. 먼저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추석 전에 줘야 되겠죠. 추석 전에.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코로나 위기에 굉장히 예. 중요한 시기, 중대 시기고 예. 이게 이번 주를 통해서 3차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 예. 3차적 거리두기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지켜보고 예. 추석 전에 지급돼야 된다. 우리 어머님들 추석 장보기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어떤 시장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마스크와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1.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조심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추석을 지낸다면 또 이 재난지원금이 예. 국민들에게 또 상실감을 많은 국민들에게 뭐 따뜻한 선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아, 추석 전에, 준다면 추석 전에 줘야 된다. 조대현 평론가는 언제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미 예. 뭐 앞에 동의하는데 예. 말을 꺼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돌고 있다는 자체가 국민들은 이미 기대를 하고 있고 줄 거라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확신을 이미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제가 예. 한 가지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덧붙이고 싶은 거는 예. 결국은 재난지원금은 돈이 더 부족한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해서 주는 게 맞는데 예. 왜 그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 이미 정부 여당에서 그때 무상급식 할 때부터 일관되게 내려온 게 예. 부잣집 애들한테 왜 야당에서 그걸 주냐고 했을 때 예. 야, 부잣집 애들은 네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국가에 준다는 거 이거 자부심 느끼면 안 되느냐 이런 논리로 그 당시에 이걸 뒤집었고 예. 그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무상급식 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누구는 돈을 내고 먹고 누구는 저 무상으로 먹는 걸 애들 그 어린 마음에 동심에 상처를 준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또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지금도 만약에 이걸 갖다가 선별회가 준다면 예. 하위 50%를 갖다가 제가 받아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경기도 예.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눈에 딱 띄는 카드를 만들어주던데 이걸 딱 가면 야 저 같은 경우에 야 나도 하위 50%구나 식당 주인한테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국민 갈라치기 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그 세 예. 번째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에서 저 얘기했을 때도 뭐냐면 예. 분류하는데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든다. 예. 결국 보세요. 자기들이 했던 말에 덫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말로 흥하고 이벤트로 흥하다 보니까 예. 말과 이벤트가 자기 족쇄가 되는데 예.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예. 제대로 정책에 접근하려면 예. 과거에 잘못된 거는 이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대현 평론가는 이 얘기하시면서 여당의 과거의 주장과 말이 족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승훈 변호사께 약간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짧게 시간 드릴게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 통합당은 과거에 무상급식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밥 한 번 먹여주는데 예. 그게 꼭 갈라치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평론가님의 말씀이 그렇게 맞는 비교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 지금 코로나는 굉장히 비상시국이다. 예. 그때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 그래서 50% 이하의 국민들에게만 주고 이상을 주는 건 갈라치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정치권에서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정 능력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 비록 우리가 결론은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50%한테 지급할 수도 있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또 대응 능력까지도 보면서 해야지 단지 50%라고 해서 갈라치기로 한다.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에 1차는 전 국민을 줬잖아요. 전 국민이 받으셨어요. 근데 2차가 만약에 하위 50%만 받게 되면 상위 50%는 못 받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번에 또 불만을 가지지도 않을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국민들이 처음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실은 전 국민이 받을 줄 몰랐는데 전 국민이 받았고 그래서 소득 상위 계층까지도 예. 받으면서 국가가 세금만 내는 기관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준다라고 해서 예.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고 또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도 예. 준다면 좋지만 예. 또 서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유한 분들이 꼭 거절하지는 싫어하지 조대현 않을 평론가 것이다. 또 하실 말씀이 있는데 짧게 30초 드릴게요. 예. 뭐 반론하세요. 당시 1차 재난지원금을 예. 줄 때도 기재부에서는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기재부의 논리도 정치 논리를 억누르면서 예. 전 여당이 줬고 그래서 재정을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발적인 그 기부가 릴레이처럼 일어날 그렇죠. 것이다. 그런 캠페인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당시에 14조 3천억 그 재난지원금 줬는데 정부 여당 자발적 기부가 289억 총 여기서 1%도 안 된 0.27%만 기부를 했어요. 결국 정책이 좀 시스템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자, 이번에도 보니까 재난지원금 2차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로 공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대상을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 이 부분 갖고 또
좀 약간 뭐랄까요? 논쟁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또 입장을 내놨어요. 여러 차례입니다, 지금요. 법무부 장관, 부동산 문제. 글쎄,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같지 않다. 정치권은 그런 시각인데 계속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 기사입니다. 추미애, 주부, 젊은 층마저 투기다. 부동산 급등, 정부 탓만은 아니다. 그러면은 주부, 젊은 층마저 투기, 이 탓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자, 본인의 SNS상에서 국민 언론의 책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권경혜 변호사, 추미애는 여당의 정광훈, 뭐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일 부동산 대책 훈수둔 추미애 법무장관, 부동산 투기 백신 개발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 전염병과 같다. 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투기 세력에 대한 비판, 전적으로 정부 탓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놨다. 이제 한겨레 기사는 연일 부동산 대책을 훈수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 기사는요. 뭐 이 상황에 대한 약간 좀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진중권 전 교수가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요 아랫부분 좀 봐주세요. 요 작은 제목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추 국토장관 역할 하려고 한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밑줄이 거 있어요. 진중권 전 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한 대목이에요. 유관부처 중 법무부는 빠졌으면 좋겠다. 요즘 법무부 장관이 막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요 대목이요. 뭐 안철수 대표하고 요 대목 얘기한 게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 0푼, 0리.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이 정부가 제대로 이런 경제를 운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유관부서 중에서 법무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면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해가지고. 자, 추미애 장관의 어떤 부동산 관련 한겨레 기사는 훈수를 두고 있다. 법무부 장관 이렇게 좀 제목에 달았는데 이 상황 매번 왜 이렇게 부동산 훈수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조대현 평론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 참 낄기 빠빠가 안 된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니 말씀하다나 이제 한편에서는 야 추미애 덕분에 그래도 통합당이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저런 입장 표명이 민주당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들이 말은 못해도 조금이라도 자기 편 공격하고 다른 목소리 내면 요즘은 민주당에서 가만두지 않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프로 격투기 선수는 링 위에서 이 프로 선수하고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정당은 같은 야당, 여당 서로 정치인끼리 붙는 거지. 이제는 뭐 일반 주부, 젊은 층, 일반 주부와 젊은 층들은 사회적 강자층도 아니에요. 부유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이고 생존을 위해서 정책이 원체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뭐 재산권을 넘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는 이제는 거의 오만으로 이 눈이 가려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추미애 장관이 할 말은 한다, 갈 길은 간다 이런 것 같아요.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검사들하고 싸웠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는 약간 비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금 국민들에게 문매를 맞으면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국무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이런 문화도 괜찮지 않나 그럴 이런 수 생각이 있다. 들고요. 추미애 장관이 뭐 젊은 층, 주부까지 예. 이런 부동산 투기가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예. 어떤 작전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동산도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아니 주식도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미정보 공개를 이용하거나 예, 예. 허위 매도를 통해서 예. 주식을 부풀리는데 예. 가격을 부동산도 지금 특별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몰리고 예. 특히 부동산 펀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들이고 예. 주택을 사들이는데 이 법인에게 세금이 양도세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보유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들어왔었고 그런 부동산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어떤 젊은 예. 층들, 주부들은 정말 마음에 아프죠. 예. 부동산 샀어야 되는데 안 샀더니 2배가 예. 뛰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작전 세력, 부동산 투기 세력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게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주부와 젊은 층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요 기사 중에서 아까 이제 작은 요 밑줄과 이제 부제를 설명했는데 이 큰 제목을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중권 정교수하고 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요새 유튜브 방송에서 종종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방송들이 올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날 세운 안철수 진중권 대통령 중요할 때 행방불명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이 대담 영상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부동산 3법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잖아. 이럴 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습니다. 행방불명이에요. 자, 정치 편집위원. 네. 저 대목인데요. 저 대목 동의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좀 다르게 보세요? 아니, 뭐 행방불명이면 경호실장 난리 납니다. 지금 대통령이 행방불명이라고 그러면 전 나라에 비상이 걸리는데 예. 대통령 청와대에 잘 계시는데 예. 지금 진중권 교수의 말은 이런 것이죠. 대통령께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대통령께서 자꾸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느냐. 국민은 듣고 싶을 때 대통령 어디 계십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10개항에 대한 지난번에 개원국회 열릴 때 10개항의 질문지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기정 정무수석 보고 당시에 강수석 이거를 내가 답변할 테니까 이거 잘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강수석까지 경질이 됐는데도 아직 그 10개항의 질문도 아직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이 묻든 국민이 묻든 예. 묻는 것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예. 국민들도 좋아하고 야당도 굉장히 시원해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 행방불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대목을 행방불명으로 표현했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눠 있는데 댓글 좀 몇 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발 방역 지침 좀 준수하자. 종교의 자유도 행복 주권도 건강 잃으면 무슨 소용 있으랴. 이렇게 한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방심하면 안 된다. 역시 방심하면 안 된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누가 누굴 탓합니까? 모두 내 탓이다 할 시기. 나 하나쯤 하다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한탄해서 지금 남이 탓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요. 거덜나는 재정은 어찌할꼬 이런 걱정을 남겨주셨고요. 재난지원금 복지라는 미명 아래 마약 같은 독약이 될까 우려된다. 걱정하시는 분 목소리입니다. 어차피 예산 다 끌어다 쓴 거 주려면 다 줘야지. 줄 거면 다 주라. 이런 또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지금 한참 미국 대선 레이스 진행 중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당대회 첫날 24일, 현지 시간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한 밤쯤 되겠네요.
첫날 후보 지명이 되는데 나흘 내내, 전당대회가 나흘 일정인데 나흘 내내 라이브 연설입니다. 현장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후보 지명 관례를 깨고 파격을 선택했다. 화상으로 참여한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는 차별화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한답니다. 리얼리티 쇼 인연 맺은 PD가 연출을 한다. 쇼를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근데 공화당 내 거물들 대부분 불참한다. 지금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원맨 쇼가 됐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뭐 일정입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 코로나 확진 엄청납니다. 그런데 1000여 명 모인 앞에서 지금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인 앞에서.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책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미국 공화당 지지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오히려 공화당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화당 행사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모이는 거 불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직전에 전당대회를 했지만 화상으로 대체했죠. 바이든 후보가 현장에 뭐 나타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본인이 있는 델라웨어에서 연설을 해서 전달했어요. 그만큼 뭐 맥이 빠졌겠죠. 그에 대해서 트럼프는 24, 5, 6, 7 나흘 동안 매일 본인이 나서겠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여름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합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흔히 말하는 컨벤션 이펙트. 붐업을 하는 거예요. 열기, 현장의 열기, 그리고 언론의 주목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두 번째, 정치 모금이거든요. 이번에 바이든도 온라인으로 했지만 한 7천만 달러, 800억 모았어요. 트럼프도 역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코로나 때문에 반감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